자, 지금까지 설명한 RNN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을까요? 자, 질문이 없으면 어,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RNN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설명을 하고자 하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RNN이긴 RNN인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RNN층을 하나만 사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서로 다른 RNN층을 여러 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스택트 RN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슬라이드에서는 가장 간단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죠. 서로 다른 RNN층을 두 개를 사용을 한 거예요. 보면은 밑에 첫 번째 RNN층이 사용이 된 거고요. 그래서 단어가 세 개가 입력이 되고 있잖아요. 맞을까요? 기본적으로 각각의 단어들에 대해서 특정한 차원의 임베딩 벡터를 생성을 한 다음에 그 임베딩 벡터가 첫 번째 RNN층에 순차적으로 입력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 타임 스텝에서는 첫 번째 단어의 임베딩 벡터가 이렇게 입력이 되고 그리고 뭐가 출력이 돼요? 해당 단어에 대한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출력이 되겠죠. 맞아요. 여기 노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에 대해서 동일한 RNN층이 적용이 돼가지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같은 차원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출력이 되고 마지막 세 번째 단어에 대해서도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앞에 예에서는 또 다른 은닉층을 쌓거나 출력층을 바로 직접적으로 쌓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다른 RNN층을 쌓은 거예요. 사용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자, RNN층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데이터를 입력을 받는다고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돼요. RNN층은 어떠한 데이터를 입력을 받는 거예요? 혹은 RNN층이 어떠한 데이터에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인베딩 벡터가 맞긴 한데 시퀀스 데이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 여기서는 지금 여러 개의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문서에 적용이 되고 있다고요.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두 번째로 나오는 RNN층 같은 경우에도 시퀀스 형태의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두 번째 RNN층 같은 경우에도 시퀀스 형태의 데이터를 입력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RNN층이 출력을 하는 각각의 단계에서 리턴이 되는 이 히든 스테이트 벡터 있잖아요. 얘네들이 다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그 다음 RNN층의 입력 값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 두 번째 RNN층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면 이 노란색에 해당하는 히든 스테이트가 첫 번째 타임 스텝에서 입력이 되는 데이터에 대한 벡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두 번째 노란색이 두 번째 타임 스텝에서 입력이 되는 벡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맞을까요? 이해가 돼요? 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RNN 층에서 어떠한 파라미터의 값을 리턴 언더바 시퀀스의 값을 반드시 true로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각각의 단계에서 리턴이 되는 히든 스테이트 벡터의 정보가 그 다음으로 다 넘어가서 그 다음에 출현을 하는 RNN 계층의 시퀀스 데이터로 입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여기 하나 더 쌓을 수도 있고 더 쌓을 수도 있겠죠. 그러려면 예, 얘랑 얘의 리턴 언더바 시퀀스의 값을 true로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주의하면 됩니다. 관련된 코드가 어디에 있냐면 IMDb 스택트 RNN example이라고 하는 주피터 노트북 파일에 들어가 있고요. 해당 코드는 보지 않을게요. 나머지는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뭐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심플 RNN을 두 개를 연속적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심플 RNN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파라미터의 값을 return underbar sequences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true로 설정을 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RNN에 존재하는 노드의 수와 64죠. 그리고 두 번째 RNN층에 존재하는 노드의 수는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실행해 보고 서머리 펑션을 적용했을 때 나오는 모형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기억을 해봐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질문을 던져볼게요. 첫 번째 RNN층에 들어가는
각각의 단어에 대한 벡터, 인베딩 벡터가 되는 거죠. 첫 번째 RNN 층 같은 경우에는 인베딩 벡터의 차원이 얼마가 돼요? 이거죠. 두 번째 인자예요. 인베딩 클래스의 생성 잠수에 입력이 되는 두 번째 인자 128 차원의 벡터가 됩니다. 자, 그러한 반면에 두 번째 RNN 층에 들어가는 각각의 단어에 대한 벡터, 이번에는 인베딩 벡터가 되는 게 아니라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되는 거예요. 해당 히든 스테이트 벡터의 차원의 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64가 되는 거죠. 왜? 이 첫 번째 RNN층이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 64차원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출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알아요? 노드의 수가 64니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질문이 없으면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어디에? 한글 텍스트에 적용을 해볼 거예요. 여기서도 어떠한 분석을 할 거냐면 영화평에 대한 센티멘트 애널리시스를 할 거고요. 여기서 사용을 하고자 하는 한글 데이터는 무엇이냐면 기계학습 시간에 제가 사용을 했던 네이버 영화평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나요? 2016 필터드 리뷰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처리가 끝난 영화평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 이 파일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제가 러너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공유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된 코드는 RNN 언더바 센티멘트 코리안이라고 하는 주피터 노트북 파일을 보면 되고 전체적인 순서는 다 동일한데 IMDb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작업들이 이미 수행이 되어 있었죠. 그러한 작업들이 뭐예요? 전처리를 수행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단어를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빈도수를 기준으로 상위 몇 개의 단어들을 사용을 한다. 그리고 각각의 단어들의 인덱스 번호가 부여가 되어 있고 각각의 영화평을 단어가 아니라 단어들의 인덱스 번호를 가지고 표현을 한다. 이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던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영어 텍스트에 대해서 했던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어, 스키밍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를 불러오고요. 또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지 기억이 나나요? 세 개의 칼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각각의 영화평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는 영화 아이디가 되고요. 영화 아이디는 여기서 사용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쓸 필요가 없고, 두 번째 칼럼 정보가 영화평 정보가 되고, 세 번째가 평점 정보가 되죠. 그래서 평점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각각의 영화평에 대한 레이블링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떠한 기준을 사용을 하냐면 3점이랑 9점을 기준으로 3점 미만만 네거티브 하다라고 하는 거고 9점 이상만 포지티브 하다라고 레이블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코드를 사용을 한 거고요. 맞을까요? 그래서 영화평들이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각각의 문서를 모든 단어를 가지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빈도수를 가지고 상위 몇 개의 단어들만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모든 단어들을 다 컴바인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어떠한 클래스를 사용해서 collections라고 하는 모듈에서 제공이 되는 카운터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카운트를 세고 그 빈도수를 세고 있는 거죠. 그래서 most common 펑션을 사용을 해가지고 상위 몇 개 여기서는 동일하게 만 개의 단어들만을 선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 상위 몇 개의 단어를 선택을 할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전체 단어의 수가 중복을 제외한 고유한 단어들의 수가 몇 개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필요해요. 거기서 몇 퍼센트를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지정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에요. 절대적인 값을 사용하는 것보다. 알겠죠? 혹은 단어들의 빈도 분포를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변곡점이 나오는 곳이 있을 수가 있어요. 확 기울기가 바뀌는 그러한 점을 기준으로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 수 이상 그러니까 그 단어까지만 사용을 하겠다 뭐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10,000개의 단어들만 선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지금 보면 각각의 영화평이 숫자가 아니라, 즉 인덱스 번호가 아니라 단어들로 표현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네들을 인덱스 번호로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00개의 단어들의 인덱스 번호를 생성하기 위해서 enumerator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을 합니다. enumerator 펑션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펑션인지 알죠? 네? 그래서 0은 인덱스 번호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enumerator 같은 경우에는 0부터 값을 리턴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시적으로 1을 더해서 0의 인덱스 번호는 피해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패딩을 할 때 0이라고 하는 값을 사용해서 패딩을 하기 때문에 0의 인덱스 번호를 사용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 음? 사전을 만든 거예요. 단어가 키가 되고 해당 단어에 대한 인덱스 번호가 밸류가 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각각의 문서를 영화평을 단어들의 인덱스 번호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코드는 보면 돼요.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영화평들의 길이를 통일시켜 줘야겠죠. 여기서는 간단하게 100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EDA를 실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문서들의 길이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분포를 고려해가지고 이 단어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어의 수를 문서의 길이를 정하는 게 더 바람직한 방법이에요. 동일한 방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패딩을 하게 되고요. 첫 번째 영화평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인덱스 번호에 해당하는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단어의 수가 100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를 0으로 채운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패딩을 하게 되면. 맞나요?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학습 데이터랑 평가 데이터로 구분을 해야겠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train 언더바 test 언더바 split 펑션을 사용을 합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퀀셜 방법을 써가지고 인베딩 클래스 적용하고 그 다음에 심플 RNN 적용하고 그 다음에 바로 출력층을 적용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max features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하기 1을 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에러가 납니다. 요거는 인덱스 번호를 여기서 우리가 명시적으로 1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나머지는 똑같죠. 한글 텍스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한 여러 가지 다른 버전의 RNN 모형들이 있잖아요. 혹은 다른 방법의 RNN을 사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용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한글 텍스트에 대해서.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RNN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혹시 관련해서 질문이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원래 LSTM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롱, 쇼텀 메모리로 넘어가야 하는데,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남았어요. 지금 12시 30분이니까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다른 토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LSTM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거고요.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냐면, CNN 알고리즘을 텍스트 데이터에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감성 분석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혹은 문서 분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NN 다 잘 기억하고 있죠? 시험을 볼 걸 그랬어요. 시험을 봤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험을 안 봐도 열심히 다들 공부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렇게 믿고 수업을 하겠습니다. 왠지 불안하죠? 근데 왜? 그래서 파워포인트 파일 중에서 CNN을 이용한 텍스트 분류
라고 하는 파일을 보면 되고요. 자, CNN을 적용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CNN이 기본적으로 무엇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필터를 사용하는 방법이죠. 자, 필터를 사용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입력 데이터를 어떠한 형태로 준비를 해야 되냐면 3차원 형태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각각의 문서를 3차원 형태의 데이터로 변환을 해야 합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형태가 되냐면 이러한 형태가 되죠. 펜의 색깔을 바꾸죠. 자, 여기서 n은 무엇이냐면 문서를 표현할 때 사용이 되는 최대 단어의 수예요. CNN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문서들을 동일한 길이로 맞춰줘야 합니다. 즉, 단어의 수를 통일시켜 줘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M은 무엇이냐면 CNN도 마찬가지로 무엇과 마찬가지로 RNN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단어를 저차원의 벡터, 즉 임베딩 벡터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M은 무엇이냐면 각각의 단어가 갖는 임베딩 벡터의 원소의 수예요. 이 C는 이미지 데이터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채널의 수인데 문서 같은 경우는 채널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1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문서가 어떻게 표현이 되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겠나요? 자,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어떠한 특정한 문서에 대해서 n이 8이고 그 다음에 m이 5고 c가 1이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하나의 문서를 몇 개의 단어로 우리가 통일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의 문서를 표현하는 데 사용이 된 단어의 수를 몇으로 하는 거예요? n이 8이라는 뜻은 8개로 맞춰주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m이 5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각각의 단어가 갖는 임베딩 벡터의 원소의 수, 차원의 크기를 어떻게 하겠다? 5로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입력되는 문서가 이러한 문서라고 가정을 하죠. The movie was interesting and enjoyable이에요. 단어가 몇 개 있어요? The movie was interesting and enjoyable. 총 6개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각각의 문서의 길이를 얼마로 하기로 했어요? 8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부족한 부분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로 패딩을 합니다. 보면은 The movie was interesting and enjoyable 들어가고 나머지 모자른 2개의 단어에 대해서는 0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제로 패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단어를 무엇으로 표현을 해요? 임베딩 벡터로 표현을 하는데 m이 5기 때문에 5차원 원소가 5개인 벡터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럼 얘가 하나의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몇 곱하기 몇? 지금 8 곱하기 5죠. 왜 8 곱하기 5가 나오는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문서가 8 곱하기 5의 형태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근데 뭐가 생략이 된 거예요? 여기 지금 depth가 생략이 된 거예요. 곱하기 1이 더 들어가야 합니다. 원래는. 근데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CNN을 문서에 적용을 할 때, 텍스트 데이터에 적용을 할 때 그 텍스트 데이터가 혹은 문서가 어떠한 식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 게 일단 필요하고요. 어렵지 않으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러한 입력 데이터, 3차원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합성곡 필터를 적용을 해야 되죠. 자, 합성곡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문서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그 형태를, 크기를 결정하게 되냐면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자, 입력이 된 문서가 어떠한 형태예요? n 곱하기 m 곱하기 c였죠. 물론 c는 1이에요. 이러한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태의 합성곡 필터를 사용하게 되냐면 k 곱하기 m 곱하기 c의 형태의 합성곡 필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보면 알겠지만 m이랑 c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입력된 문서에 대한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알겠어요?
뭐만 바꾸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이 K에 해당하는 음? 부분만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고 K는 반드시 뭐보다 작아야 되냐면 M보다 작아야 돼요. 뭐 같은 경우도 있긴 한데 같은 경우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K가 3이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예제 문서에 대해서 이러한 형태의 필터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럼 필터가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그럼 셀이 몇 개가 있어요? K가 3인 경우에는 3 곱하기 5가 있죠. 각각의 셀마다 고유한 가중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개의 고유한 가중치가 있는 필터를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필터를 적용해야겠죠. 필터를 이런 식으로 적용합니다. 이 분홍색 부분이 문서에 대한 데이터예요. 거기에 초록색에 해당하는 필터를 적용하고 있죠. 지금 3 곱하기 5예요. 형태가. 그래서 여기 한번 적용을 하고 그리고 스트라이드가 1인 경우에는 밑으로 한 칸 내려가겠죠. 그래서 하나 적용을 하면은 합성곱 연산을 하고 거기에 무엇을 더해서 하나의 편향을 더하고 거기에 특정한 활성함수를 적용을 해가지고 하나의 숫자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맞나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동일한 작업을 해가지고 또 다른 숫자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문서 데이터에 특정한 크기의 필터를 적용하게 되면 결과로 나오는 하나의 필터를 적용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결과로 나오는 데이터의 형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러한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얘는 1차원 어레이 형태예요. 즉 벡터가 됩니다. 자, 벡터가 갖는 원소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스트라이드가 1인 경우. 자, 동재학생 6이 어떻게 나왔죠? 이거 센 거예요? 이렇게 세면 안 돼요? 세도 되지. 물론 지금은. 입력된 데이터의 형태랑 필터의 크기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화를 시켜보면 이러한 크기를 가져요. 음? 그래서 이러한 1차원 형태의 데이터가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고요.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입력된 데이터에 필터를 서로 다른 필터를 여러 개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개의 필터를 적용했던 것처럼 동일한 크기의 필터를 문서에 대한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 개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적용을 해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필터에 대해서 동일한 크기의 1차원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필터를 2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크기의 1차원 어레이가 2개가 나온 거죠. 하나가 나왔고 2개가 나왔어요. 자,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액티베이션 맵이 되는 거죠. 자, 문서 같은 경우에는 얘를 세로로 쌓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옆으로 이어 붙였다라고 생각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사실. 그냥 얘를 그냥 그 뎁스를 기준으로 쌓았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죠. 그러면 어떠한 형태의 액티베이션 맵이 나온 거예요? 1 곱하기 6이 2개 있는 형태죠. 쌓아보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6이고 2가 되죠. 이게 하나의 뭐예요? 액티베이션 맵이죠. 그럼 여기에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응? 보통 여기에 또 다른 합성곱 필터를 적용하진 않아요. 왜? 이 너비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보통은 여기에 또 다른 합성곱 필터를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대신 어떠한 필터를 적용을 할까요? 여기에. 혹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 풀링 필터를 적용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맥스, 맥스 풀링이나 에버리지 풀링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류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출력층의 소프트맥스 활성화 함수를 갖는 출력 노드를 사용을 해서 분류의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네. 별다른 게 없죠. 사실 이 CNN을 그 텍스트 데이터에 적용해서 분류 작업을 하는 것은 2014년에 그 뉴욕 대학에 계시는 성킴 이름이 정확할까? 성킴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교수님께서 제안을 하신 방법이에요. 찾아보면은 검색을 해보면 쉽게 그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윤킴인가요? 네. 이 페이퍼를 보, 봐도 되고요. 뭐 이후에도 여러 가지 버전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다른 버전을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코드는 이 파일에 들어가 있고요. CNN IMDb example이라고 하는 주피터 노트 파일에 들어가 있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IMDb 데이터 셋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문서를 동일한 길이로 맞춰주고요. 여기서는 500단어를 사용해서 문서의 길이를 맞춰주고 있는 거고요. 보면 되고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부분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미지 데이터에 사용했던 클래스랑 이름이 달라요? 자, 이미지 데이터에 적용을 했던 합성곱 층에 해당하는 케라스에서 제공하는 필터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콘브 2D였죠. 확실히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합성곱 층에는 콘브 1D랑 케라스에서 제공되는 합성곱 층에는 콘브 1D랑 2D가 있습니다. 자, 2D 같은 경우에는 필터가 가로와 세로 두 개의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콘브 1D는 합성곱 필터가 한쪽 방향으로 문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준 것처럼 밑으로만 이동을 하죠. 옆으로는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서에 대해서는 콘브 1D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각각의 단어를 몇 차원 벡터로 임베딩을 하고 있어요? 128차원이죠. 자, 그럼 하나의 문서가 몇 곱하기 몇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의 문서를 우리가 몇 개의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한다라고 결정을 했냐면 500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한다라고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각각의 단어가 128차원의 벡터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문서가 몇 곱하기 몇의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500 곱하기 128의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에 콤브 1D라고 하는 클래스를 적용해서 합성곱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 해당 필터의 가로의 길이는 얼마로 픽스가 되는 거예요?
128로 픽스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는 숫자는 첫 번째로 나오는 숫자 K에 해당하는 값만 결정하면 돼요. 그 값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기 두 번째 인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크기의 필터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7 곱하기 128 형태의 필터를 적용하는 거예요. 몇 개를? 그러한 필터를 몇 개 적용하는 거예요? 여기에 적용하는 필터의 숫자가 나와 있죠. 그런 필터를 32개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과물로 어떠한 형태의 액티베이션 맵이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형태가 나오는 거죠? 이러한 형태가 나오는 거죠. 494개의 원소를 갖는 벡터가 32개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풀링 레이어를 추가를 합니다. 여기서는 맥스 풀링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도 맥스풀 2D가 아니라 맥스풀 1D죠. 그 다음에 이게 5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필터의 사이즈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트라이드의 값은 이 필터의 크기랑 동일한 값을 갖습니다. 자, 얘를 적용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98 곱하기 32가 나온 거죠. 응? 얘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우리가 콤브 1D를 적용해서 결과물로 어떠한 형태의 데이터를 얻었냐면 494 차원 벡터가 몇 개 있는 형태? 32개 있는 형태죠. 맥스풀 1D는 각각의 벡터에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 벡터를 보면 첫 번째 벡터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몇 개의 원소? 494개의 원소죠. 여기에 필터의 사이즈가 얼마인? 5인 맥스풀 1D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게 5예요. 그리고 여기서 몇 개의 값을 뽑아요? 5개의 셀의 원소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5개의 원소들 중에서 가장 큰 원소의 값을 하나 추출을 합니다. 하나 나오겠죠, 값이. 그리고 스트라이드가 몇이라고요, 기본적으로? 필터의 사이즈랑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5칸 이동해서 그 다음 밑에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의 값을 뽑는 거죠. 첫 번째 벡터에 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의 값이 나오는 거예요? 98개의 값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동일한 작업을 두 번째 벡터에 대해서도 494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벡터에 대해서도 쭉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32개의 모든 벡터에 대해서. 그래서 각각의 벡터에 대해서 98 곱하기 1 형태의 결과물이 나오고 그런 게 3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나머지는 똑같죠. 학습을 시키면 돼요.